네, 오늘 아젠다는 일단 요렇게 흘러가는 걸로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SAP BW 히스토리, 그다음에 BW 하나 로드맵, 그리고 이 SAP 인베디드 애널리틱을 설명드리다 보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디지털 코어 쪽 관련된 발전 방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애널리틱 쪽 관련된 강점, 그 다음에 SAP에서 많이 강조하는 인텔리전트 애널리틱 그쪽 컨셉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코어의 구조 변화, 그 다음에 애널리틱 관련된 하이 레벨 스택,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자료가 방대한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느 자료를 보시든지 간에 좀 약간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길잡이를 갖다 설명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번에는 S4하나 인베디드 애널리틱하고 SAP BW1 하나 쪽에 관련돼서 어떤 게 어떤 부분을 갖다가 좀 커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저번 때도 워낙 많이 나오셔서 요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W 날레지 앤 SAP 쪽 관련된 링크라든가 아니면 날레지 웹사이트 설명드리고, 그다음 BW 교육 관련돼서 좀 깊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보통 5월이나 6월 달쯤에 굉장히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런칭이 되는데, 다행히도 이번 봄 지나고 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SAP하고 같이 런칭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한 장표를 가지고서 조금 길게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SAP 쪽이 처음에 여러 기업들과 더불어서 많이 설치되고 확산되던 1998년, 99년, 2000년대 초반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BW도 비슷한 속도로 굉장히 많이 임플리멘테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발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98년이면 약 한 20년 전인데요. 이 히스토리를 갖다가 한번 쭉 들어보시면 왜 지금까지 이런 스트럭처로 오게 되는지 이야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16년도까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저번 때 1교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SAP 쪽이 굉장히 많이 임플리멘테이션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때 버전은 SAP R3, SR1, SR2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처음 GUI 환경으로 밋밋한 은행 터미널 같은 화면에서 유저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업그레이드 돼서 어떻게 보면 유저들한테 조금 더 프렌들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스트럭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바로 그걸 뒤에 쫓아가면서 BW라는 게 같이 따라서 발전이 시작됐고요. 그 전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용어로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던 부분이었는데, SAP의 특성상 비즈니스 웨어하우스라는 새로운 단어로 SAP에서 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싱은 비즈니스 웨어하우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네이밍 룰이라든가 명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보면 BW라는 거가 버전이 1.2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가면서 이 버전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2에서 1.2, B, 2.0, 그 다음에 2.0B, 2.1C, 그 다음에 3.0A라 그래서 BW 3.0 컨텐츠 서버라는 게 처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버전도 A, B, 3.1, 3.1C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때 왜 이렇게 버전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냐면 ERP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그 ERP 내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쌓인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기 위한 분석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메이저 플레이어를 갖다 몇 가지 설명드리면 요 위에 박스로 제가 설명드린 IBM이 나중에 인수하게 된 코그노스라는 제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오라클이 인수하게 된
하이페리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는 SAP가 사버리게 되는 비즈니스 오브젝트라는 부분들. 세 가지 큰 회사가 사실 요 98년도서부터 시작해서 한 2006년도 이때까지의 그 데이터 웨어하우징 시장, 우리가 말하는 BW, 아날리틱 관련된 시장을 갖다가 거의 3분파, 양분이 아니라 3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관련된 여러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데이터를 끌어다가 유저 프렌들하게 보여주는 이런 스트럭처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BW라는 컨셉이 돼 있었냐면, 여기 들어와서 들으시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 이때도 IT 쪽에 계셨던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때는 전산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IT 쪽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경영 데이터를 보기 위한 뭐 큐브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익스트랙션을 갖다가 먼저 사전 작업을 한 후, 그 다음에 경영관리팀이라든가 전략팀이라든가 아니면 의사결정하는 팀에서는 그 큐브 기반으로 관련된 보는 툴, 비주얼라이즈 하는 툴을 가지고서 표라든가 아니면 대시보드 형태로 보는, 이렇게 데이터 처리 단계가 2단계로 나눠져서 하는 스트럭처로 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익스플로어, 뭐 많이 들어보셨던 백스, 웹 리포팅, 그다음 웹 브로드캐스팅,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그 컨셉츄얼하게 만들어서 끌고 올 수 있는 인포 큐브, 그다음 BI 컨텐츠, 그다음 프로세스 체인, 그 다음에 코어 서비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IBM한테 버즈가 되기 전에 많이 유명했던 코어노스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파워플레이 스튜디오라는 세트로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많이 받았고, 사실 이 파워플레이라는 거는 경영관리팀이라든가 전략팀이라든가 아니면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잘 볼 수 있게 대시보드라든가 아니면 표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툴이고요. 이 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산실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핸들링하는, 이때 당시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는데요. 그 밑에서 전처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프롬추라는 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서 아니면 운영팀에서 인프롬추라는 걸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한참 큐브 형태로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갖다가 파워플레이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상위에 의사결정하는 팀에서 레포팅을 뽑아내는 형식, 이런 식으로 BI 쪽 관련된 툴들이 발전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레포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꼭 전산실에 있는 IT 인원과 그리고 상위에 의사결정하는 전략팀이라든가 경영관리팀의 담당자가 코어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2단계 스텝으로 데이터를 뽑아내서 대시보드화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모든 툴들이 발전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는 쪽에 대한 비주얼라이즈 하는 쪽을 CS 환경이 아니라 웹 쪽으로 밀어올려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니즈가 많아서 대부분의 툴들이 전처리 과정은 CS 환경에서 전산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는 환경은 내부의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외부로 밀어올려 가지고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스트럭처가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나 7년도쯤 되면 이때가 BI 시장의 굉장히 춘추전국 시대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제일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뭐냐면 IBM이 코어노스라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징 여기 파워를 좀 꽂아주세요. 네, 회사를 갖다가 머지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잠깐 나오는데 2007년도에 코어노스를 갖다가 IBM이 약 4.9 빌리언 달러로 맨 처음에 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오라클이 하이페리온을 갖다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SAP가 나머지 메이저 플레이어였던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갖다가 사들이면서 2007년도에 BI 시장에 있던 강자 3개 회사가 메이저 회사 3회사로 다 흡수가 되는 형태로 시장이 재편이 됐고요. 그래서
코그노스는 IBM에서 사들이고 난 후에 하드웨어 인베디드 된 BI 머신으로 어플라이언스 장비로 다시 출시가 돼서 이때부터 한 2014년도 15년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다 하나로 인베디드 해가지고 시장에다가 오퍼하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이페리온은 오라클로 인수되고 난 다음에 오라클의 ERP 툴인 이 비즈니스 위에서 그 상위 관련된 레포트를 뽑아내는 툴로 굉장히 오라클 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가지고 시장에서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SAP는 그 이전에 있던 비즈니스 오브젝트라는 회사를 갖다가 무려 6.8 빌리언을 주고서 사가지고 그때부터 SAP 쪽은 BW 쪽에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BOBJ, 뭐 BI 인테그레이션, 비즈니스 프로세스 콘솔리데이션 이쪽으로 인베디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럭처도 사실 BO라든가 비즈니스 오브젝트라는 이름이라든가 비즈니스 인텔리전트, BI라는 이름으로 양립돼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BO 쪽에 관련된 기능, 이때 굉장히 그 좋은 UI라든가 아니면 분석 기술이 아직까지 스트럭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전부 다 그 대표 그런 이니셜이 BOBJ, BOBI 이런 식으로 전부 다 BO자가 지금 현재까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박스가 하나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박스를 갖다 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때 이 BI 툴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뭐였냐면 기존에 있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BW 서버로 관련된 데이터를 끌고 와서 거기서 큐브 형태로 가공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상위 결제자가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웹에서 보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그 큐브 형태로 끌고 와서 보여주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트랜지션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날 밤에 야간 작업으로 그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BW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베이스로 인터페이스를 데이터를 많이 끌고 간 다음에 새벽에 큐브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관련된 지표라든가 뭐 KPI 지표를 가지고서 그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매일매일 야간 작업을 돌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형태로 돼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끌고 온 상태에서 그날 아침 회의에 이런 파라미터를 조금 바꿔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걸로 추가 오도가 떨어졌을 때 즉각 반응하기 힘든 그러한 단점이 BI의 제일 큰 단점으로 대두가 됐었고요. 그거를 갖다가 많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BI 엑셀레이터라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그 큐브를 보여주는 그런 BW 안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를 많이 꽂은 NT 서버, 그때 당시엔 블레이드 서버를 많이 썼는데요. 거기다가 메모리를 많이 꽂아가지고 메모리상에다 그 큐브를 올려놓고서 거기서 대시보드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쿼리를 갖다 거기서 돌리는 그러한 형태로 스트럭처를 잡아서 그러한 적시성이라든가 속도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갖다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도에 시장이 그렇게 재편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처럼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2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버전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이때는 개념 자체가 아까처럼 흔히 말하는 SAP에서 말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컨솔리데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관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갖다가 애널리틱하고 엮어가지고 프로세스화 시키는 부분이 코어 단에서 많이 진행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2011년, 12년도로 넘어오면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DB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BW 쪽에도 인베드되기 시작해서 BW 온 하나라는 개념으로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BW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서는 아까처럼 BW 내부에서 코어 쪽은 그렇게 발전이 됐고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메모리를 갖다 이용한 부분도 발전을 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폭발적으로 많이 퍼져나갔던 오피스라든가 엑셀을 갖다 이용한
데이터 가공이라든가 그래프화라는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2016년도, 2017년도 이 관련된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BW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시거나 설치를 했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했던 분들이 기억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BW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큐브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원 데이터베이스보다 BW 데이터베이스가 더 커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현상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게 우리나라 메이저 기업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S사라든가 아니면 H사 같은 경우에 메인 데이터베이스가 10인데 그걸 분석하기 위한 BW 데이터베이스가 뭐 15나 심지어 20 정도까지 커지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 데이터는 그대로 있지만 그걸 갖다가 보는 방식에 따라서 큐브를 구성하기 위해서 끌고 오는 데이터가 아까처럼 틀리게 끌고 와줘야 되는 게 있고 그게 아까처럼 히스토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BW 서버에 버전 형식으로 계속 저장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BW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BW 쪽 관련돼서 인발브되어 있는 테크니컬 컨설턴트라든가 아니면 그 관련된 서버 설치하는 분들이 특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발전이 빠르고 버전이 빨리 바뀌어서 뭐 하나 설치하는 걸 갖다 마스터하고 나면 그 다음 버전으로 바로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급격한 시장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 시기에 2000년도 초반하고 2006년도 요 시기에 프로젝트를 갖다가 시작을 할 때 BW 3.0으로 우리는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 관련된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끝내고 나서 프로젝트 시작할 때쯤에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갑자기 BW 3.1이나 3.1C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설치라든가 이런 테스트를 갖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많은 그 3D 업종이 되는 거죠. 그런 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되는데 특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인발브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불만을 갖다 굉장히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발전을 해서 2013년, 14년까지 오면 이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까처럼 메이저 플레이어 3개가 메이저 회사에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대신 중소 BW 툴들이 많이 나와서 요 2014년부터는 특히 메모리 기반의 작은 BW 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쏟아져 나오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툴들이라든가 이런 걸 무기로 해가지고 나온 유니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맨 끝에 있는 2016년도 쪽에 좀 특별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SAP 측면에서 BW 버전이 7.3에서 흔히 말하는 7.5까지 올라가고 이때 7.5에서 관련된 하나로 끌어올려져서 2015년서부터는 BW5 하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메모리 DB로 BW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약적으로 빨라졌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에서 데이터 큐브를 핸들링하거나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데이터 큐브 자체가 그 스트럭처 자체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갖고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저장하거나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10몇 분 단위라든가 심지어 시간 단위로 걸렸는데 이게 메모리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아까처럼 뭐 커피 한 잔 잠깐 마시고 오는 시간 한 10분 이내, 5분 이내 요즘에는 거의 클릭하고 나서 잠깐 뒤돌았다가 오면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다음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요 장표는 첫 번째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왜 자꾸 이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비즈니스 웨어하우스 컨셉이 아까처럼 2000년도 초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도 S4 하나라든가 하나 데이터베이스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흔히 코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OLTP DB를 가지고서 모든 인서트라든가 업데이트에 특화된 형태의 스트럭처를 갖고 있었고, 그게 인서트 되는 동시에 여기에 푸시로 이 내부에 있는 인포메이션 시스템, 쉽게 다시 컨버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회계 쪽에 말하는 4대 장표라든가 4대 레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표가 입력되는 순간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라든가 아니면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일 마감이 끝나고 나면 푸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들어있는 4대 레포트는 바로 아구가 전체가 맞아 있는 상태로 바로 아웃풋으로 출력해서 볼 수 있었고요. 예. 이게 흔히 말하는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에 관련된 기본 백본으로 흘러갔었고, BW는 옆에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여기서 온라인 아날리틱스 세팅되어 있는 DB를 통해 가지고 큐브 형태로 아웃풋을 만들어 가지고 시계열 6개월 단의 분석이라든가 1년간의 분석을 갖다가 추이를 볼 수 있는 형태로 아웃풋을 뽑아내는 이런 식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넘을 수 없는 한계가 계속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전월 마감이 끝나고 난 후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BW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전월 마감이 반영이 된 1년치 시계열 그래프를 갖다가 그 다음 달에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BW에 대한 레포트는 항상 이 안에 있는 코어 시스템의 전표라든가 마감이 끝나고 난 후에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한 달 후에 이 관련된 시계열 레포트를 볼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장. 근데 그 한계점을 갖다가 넘어가기 위해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BW 시장이죠. 제가 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갖다가 많이를 했는데, 그게 SAP 상에서는 어떤 시도를 가지고서 그걸 한계점을 넘었는지를 갖다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SAP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텔리전트 ERP라는 걸 갖다가 화두로 말씀을 드리고, 인텔리전트 ERP가 S4 하나다 라고 말씀드리고, 프로세스를 갖다 자동화시키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아날리틱이 인베이드 돼 있다고 하고, 그다음 피오리 같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UX 3개를 가지고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쉽게 빨리 즉각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모든 외국 사람 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모두 발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뭐하고 뒷단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이걸 갖다가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밑에 장표를 갖다 겹치게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밑에는 어떤 장표냐면, 이것도 많이 보신 장표인데 S4HANA 아키텍처의 발전 단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돼서 발전된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 맨 처음에 하나 DB만 올라와 있을 때는 ERP에 대해 있던 그대로 있는 그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올려서 맨 처음에 여기 작게 보이시지만 파이낸스 1503이라고 그래서 2015년도 3월 달에는 심플 파이낸스 관련된 모듈만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걸 먼저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11 여기서 말씀드리는 버전은 뭐냐면 2015년도 11월 버전이고 2016년도 10월 버전입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여기에 EWM, PPDS, ATP, 그 다음 BP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듈이 점점 더 인베디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붙는 것도 점점 더 많아지죠. 1709로 가고 1809로 갈 때는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게 더 많아집니다. CPM, PPM,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 자동 관련된 PEO, 그 다음에 관련된 이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여기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 코어 쪽에 예전에 옆에 붙어 있던 익스텐드 ERP 기능을 갖다가 하나하나 착착착착 적재해서 올려서 인테그레이션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아지는 거가 디지털 코어의 발전 단계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909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훨씬 많은 거가 인테그레이션 돼 있고요. SAP의 로드맵으로 따져보면 2023년도나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익스텐드 ERP에 관련된 기능을 갖다가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걸로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익스텐드 ERP 관련된 거는 이 위에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쪽으로 옆에 붙어 있는 SAP C4하나라든가 아니면 석세스팩터라든가 아니면 concur라든가 필드글라스 같은 걸로 이 반개 클라우드를 붙여가지고 관련된 걸 갖다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으로 편제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버전대로 코어가 발전되는 것 같다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그림입니다.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세 개의 키 컴포넌트가 있는데 인텔리전트 슈트가 있고 디지털 플랫폼이 있고 이걸 아우르는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뭐 이게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런 부분으로 많은데 제가 여기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갖다가 더 얹어놨습니다. 그럼 인텔리전트 슈트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그럼 뭘로 생각하면 되느냐? 인텔리전트 슈트는 에스파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관련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끌고 오는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BW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2007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16년도에 그 급변하는 그 BW 시장에서 SAP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시장을 제패하고 있던 부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디지털 코어 쪽입니다. 흔히 말하는 ERP 백본이라고 하죠. SAP가 가장 강점이 있고 시장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ERP라는 툴로서 이 안에 프리 컨피그레이션 된 세팅을 갖다 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업이 이 세팅에 의해서 솔루션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AZ가 맞는다는 겁니다.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라는 그런 흔한 말처럼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형화돼서 입력이 되면 아웃풋은 내부적으로 모든 숫자라든가 대차 대표가 전부 다 맞으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강력한 백본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BW 쪽으로 응용하는 걸로 SAP는 발전 방향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따로 붙여놓은 것처럼 앞장에서 온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1909 이제 좀 있으면 2020이 나오겠죠. 201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에 이 내부 컴포넌트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서 디지털 코어에 더 컨센트레이션이 되고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 통에 넣다 보니까 요 관련된 연관관계들이 전부 다 데이터의 완전성과 무결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CRM이라든가 이 SCM 같은 경우에 떨어져 있을 때는 서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버끼리 관련된 큰 데이터 하이웨이를 뚫어놓고서 그 관련된 테이블이라든가 정보를 갖다 싱크해야 되는 백그라운드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푸시, 풀 작업이 백단에서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한 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간의 릴레이션십으로 완전성과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데이터 구조, 코어 구조를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한 군데다가 다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이 좋은 그 효과는 있겠지만 그럼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달성하게 됐느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AP가 또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많이 발표를 하고 대표이사급에서 나와가지고 큰 행사에서 말할 때 이런 장표를 갖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1960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로드맵을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메인프레임하고 PC급에서 우리 CS 환경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관련된 클라우드 모바일로 가서 인텔리전트로 가겠다라는 부분으로 로드맵을 잡았고 이거에 관련된 제일 핵심적인 스트렝스는 디지털 코어의 스트렝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SAP가 가장 강하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장표를 갖다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다가 이꼬르 SAP라고 딱 쓰면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렇다라고 쭉 말씀을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 코어를 갖다가 우리는 이 클라우드, 옵티마이즈 캐시, 엄청난 메모리, 그 다음에 멀티 코어를 갖다 장착한 어플라이언스 장비로 디지털 코어를 강화를 한 장비로 커버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엔 SAP 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SAP S4하나의 큰 장점 중에 하나에 메모리 때문에 빨라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멀티 코어를 이용한 패러럴리즘, 그러니까 병렬 처리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이게 모든 게 가능하게 됐다라는 걸 설명드린 것처럼 SAP에서 아까 그 히스토리적으로 갖고 있던 것 중에 경쟁력을 갖다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건 디지털 코어이기 때문에 디지털 코어를 갖다가 베이스로 한
모든 아날리틱이라든가 다른 전략적인 행보를 갖다가 SAP는 추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대로 밟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강력하게 와닿는지는 뒤에 장표에 좀 더 드릴다운해서 설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장표에 이 장표가 굉장히 구석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구석에. 근데 아까처럼 그 BW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의 아날리틱에 대한 정상적으로 빠른 레포트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커머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가 돼야 되고 디지털 코어가 펀더네이셔널 리ኳ어먼트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코어 쪽에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완전 무결성과 그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날리틱으로 뽑아내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게 꽉 잡고 있어야 시계열적으로 아구가 맞는 데이터를 갖다가 즉시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백투 베이직이라 그래가지고 코어를 갖다 강화시키는 부분이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상회 레포트라든가 아날리틱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탄탄한 토대를 갖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리얼타임 프로세싱 이 안에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마감을 치고 나면 딜 마감을 치고 나면 모든 데이터가 그 일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내부에서 트랜잭션과 아날리틱 관련된 부분을 갖다 컴바인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리파이드 데이터 모델 이 세 가지 지금 한번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가 뒤에서 풀어가지고 좀 더 드릴다운해서 설명드립니다. 여기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Combined Transaction and Analytic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트랜잭션하고 애널리틱을 갖다가 서로 묶는데요. 이게 나중에 왜 인메모리에서 이 부분이 묶여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하는지를 갖다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S4하나 아날리틱 장점이라고 붙이고 나서 여기 이렇게 쭉 달아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드디어 S4하나 인메모리에 애널리틱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뒤에 보면 S4하나는 OLTP하고 OLAP가 한꺼번에 돼 있어서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지션도 일으키고 애널리틱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메모리이기 때문에 락킹이 없고 병렬 처리 여러 개 코어 프로세서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계속 거기다가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CRM, SRM, SCM, PLM, CAMS, PEO 이런 것들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로 만든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관련된 메모리를 갖다 증설하거나 패러럴하게 늘리거나 아니면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해가지고 워크로드를 갖다가 계속 늘릴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요 밑에 단에서는 좀 DB적으로 더 내려가는 거지만 옛날에는 한 기계에 한 DB만 깔아가지고 썼는데 멀티 텐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 DB에다가 여러 개 인스턴스를 깔아가지고 그 안에 스키마 개념으로 막 나눴습니다. 오라클에서 예전에 그 관련된 스키마 나눠가지고 여러 데이터베이스 올려가지고 쓰는 걸로 해가지고 그 헥사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베네핏으로 온 것처럼 이제 SAP 하나 DB도 멀티 탤런시로 그렇게 나눠 쓰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나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도 바로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그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라든가 분리 기술이 다 뒷받침돼야 이 멀티 탤런시를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따라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BW 구조의 한계가 예전에 이렇게 있었고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장표고 요거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요즘에 나오는 장표입니다. 내용은 비슷하고요. 여기에 기존의 BW 구조의 한계를 갖다 조금 더 설명을 갖다 해놓은 겁니다. 릴레이셔널 테이블 디자인에 돼 있는 OLTP DB에서 여기에 있는 이게 서버 네트워크가 되겠죠. 옛날엔 원지 네트워크였고 요즘은 전부 다 텐지 네트워크로 10배가 빨라졌다고는 하나 여기에서 관련된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여기서 온라인 아날리틱 프로세싱에서 레포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인포메이션 인 올리고 얘는 인포메이션 아웃 올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끌고 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보는 용도입니다. 여기서 뭘 바꾼다 그래가지고 역으로 여기 저장되거나 업데이트 되는 거는 안 되는 단방향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흘러가는 게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한 5조짜리 회사라든가 글로벌 매출액이 10조짜리 회사라든가 20조짜리의 큰 무슨 메이저 타이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데이터가 흘러가는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전산실을 운영하면서 텐지 네트워크가 피크를 치는 걸 갖다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데이터를 끌고 갈 때는 그 관련된 피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텐지 네트워크가 피크를 쳐가지고 거기서 버틀렉 되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는 형태가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단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 코어 쪽을 설명한 겁니다. 이 장표 그림은 굉장히 작게 어디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확대해서 여기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트랜짓 관련돼 가지고 했던 DB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ETL2라고 하죠. 대량의 데이터를 갖다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해서 아날라이즈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 또 엑셀러레이트를 해가지고 메모리에 밀어 올려가지고 보아야 되는 이러한 이 구조 자체가 기존에 있는 BW 구조입니다. 아까 그 BW 엑셀레이터라 그래가지고 NT 서버에다가 메모리를 갖다가 몇백 기가씩 꽂아가지고 거기다 큐브를 밀어 올려가지고 회장님이 이렇게 바꿔서 보자 저렇게 바꿔서 보자라고 바꿀 때마다 거기서 바꿔서 볼 수 있게 했던 이 부분이 이런 3스텝으로 2스텝으로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보여야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에스포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군데다가 다 집어넣고서 한 메모리에 넣고서 이걸 갖다 그대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한 군데 넣어가지고 트랜지션 데이터를 갖다 아날리틱으로 그냥 바로 뽑아내는 것만 장점이 있느냐? 이 뒤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장점으로 스트럭처를 바꾸려고 하는 SAP의 시도라든가 발전 방향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Accelerate through Innovation and Simplification. 이 뒷부분이 Innovation하고 Simplification.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입장에서는 Simplification은 기술적으로 가고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관련된 이노베이션을 갖다가 합쳤을 때 이 스트럭처에 대한 효용을 갖다가 극대화해서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조금 더 관련된 제반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첫 번째 시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이게 디지털 코어에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 600GB 정도 된다는 트레디셔널 RDB에서 메모리상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컬럼 저장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 정도 압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S4하나로 가게 되면 여기서 테이블이 좀 더 작아지고 간소화지고 축약되고 되면서 여기서 더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핫존 어쩌고 저쩌고 존 하면서 여기까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뭐 슛온 하나가 요게 이제 슛온 하나인데요. 기존에는 테이블을 갖다 그대로 여기 그 RDB에 있는 걸 갖다가 메모리 DB로만 데리고 온 거에서 S4하나로 넘어간 와중에 아까 전에 드라마틱하게 압축이 일어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서너 장으로 딥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요게 관련된 스트럭처 자체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아까처럼 디지털 코어를 갖다 라이트하게 만들어서 메모리를 끌어올려서 한 군데서 보관할 수 있게 기술적으로 발전한 거고요. 그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고 계시는 SAP ERP ECC 버전이 되겠죠. 그 이전 버전도 마찬가지고 이 S4하나로 가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FI.Q하고 CO.Q FI는 그냥 일반 회계고요. CO는 컨트롤링이라고 해가지고 관리 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전표를 갖다 집어넣고 뭐 반제하고 치고 빼고 뭐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돌아가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일반 회계 마감 끝나고 나면 우리 비용 마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비용 마감 끝나고 나서 배부까지 해서 코스트센터별로 얼마만큼 돈을 썼는지 아니면 어떤 관련된 걸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공장에서 얼마만큼 비용 대비해서 이익이 나는지를 갖다가 뽑아내는 다큐가 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CO 쪽은 어느 정도 아날리틱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S4하나로 되면 아까처럼 유니버셜 저널 엔트리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테이블이 한 군데 들어가는지는 뒤에 자세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표가 있으니까 그걸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내부의 테이블 구조를 완전히 들었다 놓은 겁니다. 요걸 갖다가 쉽게 설명하는 개념적으로 가장 상위 레벨에서 설명하는 장표가 요거고요. 그래서 SAP는 관련된 스트럭처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가지고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이게 뭐냐면 아까처럼 BW용 DB와 트랜지셔널 DB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로 모아놓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예전에 전산실에 있던 사람이 밑에서 큐브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전략팀에서 그 관련된 보는 툴을 가지고서 또 보고 그걸 갖다가 웹브라우저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외부로 올려야 되는 그러한 캐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막 따로 해야 되는 거에서 이거 관련된 한 통에서 아까처럼 퓨리의 버튼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롤 베이스로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베디드 아날리틱을 갖다가 연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뒤에 롤 베이스 설명드릴 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2단계까지 와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SAP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관련된 걸 갖다가 자동화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로직을 심어가지고 머신러닝이라든가 아니면 분석을 갖다 자동으로 시켜가지고 이 예측을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까지 발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뭐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예방 정비, 뭐 이런 예지 정비,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거에 관련된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소리가 나거나 노이즈가 나거나 뭐가 이상하게 되면 한 3일 후에 이게 망가진다더라 라는 걸 갖다가 머신러닝이라는 걸 뽑아내서 예지정비 쪽에다 로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데이터에서 가만히 대시보드 형태로 보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빨간불이 뜨면 그럼 얘가 언제쯤 망가지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아주 옛날에 전산실을 많이 운영을 하거나 전산실에서 살던 분들은 거대한 메인 스토리지 앞에 가가지고 가만히 소리만 들어도 여기서 뭐 좀 갈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3일 후에 그 부분에서 하드디스크가 나가가지고 관련된 부분이 자동으로 그 스토리지에 전화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지 회사로 이게 맛이 같다라는 게 자동으로 전화가 가서 택배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택배가 날라와서 디스크가 여기 도착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이사의 엔지니어가 맞춰서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는 거죠. 네. 그러면 데이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레이드가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갖다가 듣거나 아니면 그게 소리로 나오기 전에 기계가 그거 관련된 걸 디텍하는 걸 갖다가 아까처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갖다 심어 놓는 거죠. 앞으로에 있는 시스템에. 그래서 예지정비 쪽에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응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예지정비해가지고 시스템을 세우거나 공장을 안 세우면 굉장히 효율, 공장이 일단 쓰면 돈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지정비 시스템에다가 몇십억을 집어넣는 게 시스템이 한번 다운돼가지고 그거 관련된 코스트가 깨지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를 한다. 네. 그래서 이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렸습니다. 깊게. 요즘에는 뭐냐면 펑션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재무팀에서는 전표 다들 치고 난 다음에는 회계팀에서 전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획팀이라든가 재무 그쪽에 워크플로우라든가 아니면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밸런스 잡는 데서는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담당자가 들어가서 이거 다 나눠서 여러 군데 엔트리 포인트에 있어서 나눠져 있는 시스템에서 다 확인을 하는 거죠. CRM을 갖다 하고 있는 영업 쪽에서 CRM 관련된 걸 마감을 다 치고 SCM 쪽 보고 있는 구매부서라든가 생산부서에서 SCM 쪽 관련된 걸 다 넣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BW로 뽑아가지고 그 다음 달에서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원 엔트리 포인트 데이터 한 군데서 이걸 갖다 단계별로 그냥 뽑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롤 베이스 어플리케이션하고 이거 한 군데서 뽑아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리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하겠다는 건지. 다음 장에서 보면 좀 더 설명이 되는데요. 보시죠. 이게 요즘에 SAP 쪽에서 항상 뭐 어디 가거나 발표할 때 보면 마이 에리아에서 이렇게 할 일이 뜨고요. 내 대시보드에서는 내가 해야 될 거라든가 이거 관련된 중요 사항이라든가 공지 사항이라든가 나의 KPI 지표라든가 이런 게 다 뜨고요. 이걸 드릴 다운하면 이런 식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다 보입니다. 라는 걸 갖다가 투비로 가야 되는 회사의 프로세스라고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이걸 갖다가 좀 더 실제적으로 내려오면 이건 이제 구현되어 있는 데입니다. 내가 로그인을 딱 하고 나면 나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타일 형태로 뜨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내가 관련된 레포트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가 여기도 나오고요. 내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KP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주로 해야 되는 업무 자체를
플로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릴다운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즉각적으로 애널리틱하게 뭔가 대시보드 형태로 나오고, 이걸 하나 더 누르게 되면 이 디테일하게 컬럼별로 비교 장표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은 메모리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걸 프로세스상으로 어떻게 녹여내는지를 뒤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가 아까처럼 디지털 코어가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BW 시장에서 이 해결문의를 잡고서 시장을 갖다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코어를 갖다가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관련된 애널리틱 구조를 잡는 거에 이 회사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텔리전트 애널리틱 컨셉이 나오는데, 이 컨셉 자체도, 이 표도 굉장히 큰 장표 내에서 어디 구석에 붙어 있는 건데 제가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트랜잭션 애널리시스 트랜잭션.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이제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 이 트랜잭션을 이렇게 넣었을 때,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를 갖다 시뮬레이션을 하든가 분석이 그 자리에서 나오고, 이걸 보고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걸 갖다가 트랜잭션을 완료시키는 형태로 이 ERP의 트랜잭션을 갖다가 애널리틱하고 컴바인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이 뭐가 있냐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업사원이 요번에 이런 A, B, C, D 어카운트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A, B, C, D 어카운트를 다 합쳐가지고 목표가 얼마만큼 하기만 되는데, A, B, C, D에 파는 회사마다 프라핏률이 틀리고 저한테 갖고 오는 인센티브율이 다 틀립니다. 그럼 내가 똑같이 10개를 팔아야 되는데 A사한테 5개를 팔고 B사한테 2개를 팔고 C사한테는 하나도 안 파는 케이스가 있고, 이게 저희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예전 시스템에선 다 넣고서 저번 달에 이렇게 해봤더니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100원이 들어왔다. 근데 요번 달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요번 달 끝날 때 이걸 맥시마이즈해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물음이 생기는데,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그걸 갖다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없는 상태로 트랜지션을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근데 SAP에서는 트랜지션을 스타트하고 마감하기 전에 어널리시스 하는 부분을 갖다 넣고서 자기가 트랜지션을 나중에 OK를 컨펌을 하기 전에 내가 그걸 했을 때 관련된 미리 결과분을 갖다가 한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다가 넣으려 그러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 내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은, 넣을 수 있는 그 기반은 아까처럼 디지털 코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 메모리에 올라가고 압축되고 빨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걸로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를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장에 이건 좀 더 드릴다운에 설명되는데, 여기 이제 세일즈 퍼슨이라고 했을 때 내가 세일즈 오더를 갖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S4HANA에서 넣는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어느 뭐 웨어하우스에서 뽑아가지고 어느 재고 포인트에서 갖고 가는 게 제일 나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파는 게 제일 나을 것이냐라는 걸 갖다가 여기다 한번 넣어보고 애널라이즈하고 프레딕트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좋고 회사에 도움이 되고 우리 부서의 KPI에도 도움이 되고 나의 고가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그렇게 트랜지션을 컴플리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관련된 부분들이 이 부수적으로 고객한테 더 빨리 가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더 좋게 오퍼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 내에 레비뉴를 갖다 더 극대화하거나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번 달 내에 사이클 내에, 이 오더 하나 내는 사이클 내에 얻을 수 있다는 그 컨셉으로 SAP는 인텔리전트 애널리틱을 갖다가 프로세스 내에 녹여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처럼 인메모리로 올라가고 한 테이블에 한 DB에 있고 그만큼 속도를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셉을 갖다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처럼 S4HANA의 인베디드 애널리틱을 쓰기 위해서 내부적인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에 대한 PI 챌린지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겠습니다. 요걸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이러한 컨셉이 왜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W 시스템이 한 달 후에 쫓아가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건 시계열별로 올해 1월 달서부터 올해 뭐 5월 달까지 추이를 봤을 때 추이를 봐가지고 다음 달에 어떻게 되겠다, 아니면 예상이라든가 저번 달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생산을 했더니 어떻게 나와서 다음 달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자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 6월이면 5월달 데이터 가지고서 6월에 이걸 갖다가 에스티메이트를 해야 되고 이미 6월은 트랜지션이 흘러가고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7월달 정도나 돼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한두 달의 텀을 뒤에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분석이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까처럼 하나의 트랜지션 내에서 그 관련된 프레딕티브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바로 마감이 끝나기 전에 쫓아갈 수 있는 의사결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세일즈 퍼슨이 오더를 마감하는 일별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애널리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번 달 말에 어떻게 되겠구나, 이익이 어떻게 되겠구나, 재고가 얼마나 줄겠구나, 생산 캐파가 얼마만큼 뭐 가동률이 되겠구나라는 게 이 달 내에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뒤에 쫓아가는 기업과 이걸 이번 달 내에 쇼부를 내는 기업과 이건 의사결정의 타임에 있어서 하나의 그 넘을 수 없는 벽을 하나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예전에 SCM이라든가 이런 물류 쪽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그 이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을 갖다 따라잡는 그런 래피드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을 만든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이노베이션을 갖다가 아까처럼 OLTP하고 OLAP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메모리에서 뽑아냄으로써 프로세스를 이렇게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보면 비즈니스에 대한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BW 쪽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프레딕티브하고 분석해서 뭐 KPI 모고 하고 이런 개념을 조금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다시 조금 더 딜다운 내려와가지고 SAP는 코어하고 아까처럼 프로세스 플로우를 하다가 야 어떻게 엮을 거냐. 우리 기존 전통적인 방식에서 아까처럼 밑에 큐브를 갖다 만들고 그걸 갖다 위에서 뭐 이걸 보고 이런 형태로 막 이원화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서는 아까처럼 그런 빠른 의사결정을 갖다가 할 수도 없고 이걸 컴바인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SAP는 롤 베이스로 해가지고 애널리틱이라든가 KPI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뽑아낼 수 있는 프리딕티브를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롤 베이스로 묶어놓은 스탠다드 템플릿 롤을 갖다가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좀 화면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SAP 쓰시는 분들은 꽤 많이 본 화면인데 뭐냐면 이게 관련된 권한을 갖다 핸들링하는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에 얘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얘의 환경 변수가 들어가 있고 얘의 롤이 어사인이 되어 있는데요. 얘 보면 이걸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인터널 세일즈 레프레젠티브, 세일즈 어카운턴트, 세일즈 매니저, 세일즈 관련된 애널리틱 스페셜리스트 이런 권한을 갖다가 권한을 주게 되면 디스플레이 롤에서 애널리틱스 스페셜리스트라는 걸 갖다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게 되면 요 밑에 요 보십시오. 애널리틱, KPI 디자인, 프레딕티브 모델 이런 부분들이 컴바인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롤 베이스로 우리 피오리 화면에서 버튼이 생기는데요. 아까 그 피오리 화면에서 내가 트랜지션을 갖다 하는 버튼이 있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이거 트랜지션 이미 막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한 트랜지션 관련돼 가지고 막 그래픽 띄고 어쩌고저쩌고 뜨는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요런 롤 베이스로 매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복잡한 그걸 갖다가 날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프리디파인 되어 있는 권한에 매핑되어 있는 애널리틱 기능을 갖다가 매핑을 해줌으로써 아까처럼 그 프로세스 내에서 세일즈 퍼슨이라든가 아니면 딜리버리 퍼슨이라든가 아니면 구매 퍼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롤에 이 부분을 머지를 시켜줘서 그 피오리 판넬에다가 아까처럼 이 기능을 갖다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야 사실 아까처럼 프로세스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가면서 그 중간중간 단계에 애널리틱 정보라든가 프리딕티브 정보를 갖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 같은 걸 갖다가 자기가 막 그려가지고 연관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프로세스를 갖다가 우리 예전에 SAP가 많이 얘기했던 베스트 프랙티스라든가 아니면 롤 베이스 관련된 이 프리 컨피규레이션 돼 있는 플로우를 갖다가 어댑테이션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ERP 프로젝트 할 때도. 옛날에는 처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 as is to be 그리고 갭 분석해가지고 개발하고 끊어 맞추고
A라는 회사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이 툴에서 그 회사를 갖다 맞춰주려고 많이 갔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려다 보면 너무 그 상위의 기능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이 관련된 프리디파인한 쪽으로 우리의 프로세스를 얼마만큼 빨리 맞춰갈 수 있느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베스트 워크플로우를 갖다가 회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붙을 수 있느냐 그 얘기가 이제 중요한 화두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바뀌어가지고 그러한 형태로 구조라든가 프로세스를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럼 이제 아까 S4하나로 갔을 때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뽑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테이블들이 파이낸스 쪽 관련된 예전의 ERP 테이블들이고요. 이 중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S4하나에서 하나로 줄여진 겁니다. 여기 보면 10개가 2개로 줄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BKPF, BSEC 이걸 2개로 줄어버린 거고요. 로지스틱 쪽에 굉장히 이거 관련된 테이블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요 4개로 그냥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심플 파이낸스에서는 요거로 2개로 줄였고 심플 로지스틱에서는 아까 요거 관련된 걸로 그냥 이게 통합이 되고 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테이블이 왕창 주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팍팍팍팍 데이터가 압축되거나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로지스틱하고 회계만 보여드린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처럼 테이블 스트럭처 S4하나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있던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관련된 S4하나로 갔을 때 요거만 살아남고 여기 블랭크가 된 게 다 없어진 겁니다. 이게 파이낸스 쪽에서. 그래서 우리 흔히 말했을 때 기존에 있는 ECC를 쓰다가 S4하나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쿼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바꿔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던 테이블들이 다 없어서 한 군데로 들어갔으니까. 머티리얼 쪽에 S4하나로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ML도 이런 관련된 몇 개 테이블만 끌고 가면 관련된 BW 연결하기 너무 쉬워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할 때마다 다 바꿔야 되느냐? 이걸 쓸 수 있게 뷰 형태로 기존에 있는 쿼리가 돌아가게 할 수 있게 다 디파인을 해줄 수 있는 거가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할 때 기존에 있는 쿼리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바꾸시고요. S4 하나로 가도 일단 다 구동이 됩니다. 라고 테크니컬 컨설턴트가 얘기해 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헐렁해진 DB를 깔아놓고 예전에 있던 녀석들을 바라볼 수 있게 뷰 형태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원래 진짜 기능을 갖다 100%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심플리파이된 테이블만 가지고서 쿼리를 뽑아내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뒤에 스트럭처가 쉽게 설명드리는 게 뒤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 보시면 이거는 관련된 비즈니스 수트의 26개 테이블이 예를 들어서 MAT, DOC 하나로 줄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물류 쪽 관련된 겁니다. S4하나 하시는 분이라다가 이미 까신 분은 물류 쪽에 MAT, DOC 얘로 하나로 다 끝납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많았죠. MKPF, MSEG 여러 가지 쭉 다크 테이블들이 있었는데 하나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처럼 그렇게 줄여가지고 올라왔을 때 단어가 제가 빨간불을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버추얼 데이터 모델이라는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얘가 뭐냐? 버추얼 데이터 모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CDS 뷰라는 얘기도 나오고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최상위 하이라키에서 백엔드 짝에 S4하나 DB에서 버추얼 데이터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위에 끌어올려서 아까처럼 비즈니스 유저들은 쿼리라든가 트랜잭션 일으키시고요. 파워 유저들은 관련된 뭐 피오리 쪽에서 KPI, 애널리틱 쪽 관련해서 모델링이라든가 쿼리 디자인 하실 수 있고요. 개발자들은 아까처럼 아밥이라든가 이클립스 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걸 갖다가 CDS 뷰로 해가지고 외부로 바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갖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어디선 이클립스라고 하고요. 어디는 하나 데이터 스튜디오, 하나 스튜디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 스튜디오가 특정 버전의 SAP에 특화되어 있는 이클립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BW가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BW가 이렇게 따로 붙어 있는 이유는 맨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좀 더 도식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맨 밑에 S4하나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많은 테이블들이 축약돼 가지고 테이블이 간소화됐죠. 거기에 아까처럼 CDS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CDS 뷰 형태로 요걸 갖다가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뷰가 프리디파인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는 아까처럼
들리십니까? 네. 네, 들리십니까? 섹션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게 들리십니까? 네, 이제 잠깐 끄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블 단에서 아까처럼 뷰 형태로 끌어올려서 흔히 말하는 끌고 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피오리 UI로 바로 올리는 겁니다. 예전하고 틀려진 게 뭐냐면 CDS 뷰에서 피오리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뚫린 거고요. 그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까처럼 상위의 그림에서 조금씩 들이다 오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시는 그림들은 이런 디테일한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려요. 이게 사실은 인베디드 아날리틱 관련된 아키텍처에 대한 디테일인데 이걸 처음에 딱 하고 보시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와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용어 자체가 여기 버추얼 데이터 모델이라고 CDS 뷰라는 게 있죠. 가로치고. 그럼 CDS 뷰가 버추얼 데이터 모델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에 또 CDS 뷰가 또 있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말씀드린 뭐냐면 액추얼한 피지컬한 테이블은 아까처럼 컬럼 베이스로 밑에 존재를 하고요. 그걸 갖다가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하나로 줄여놨다 보니까 그 위에 여러 개의 기능별로 데이터를 끌어올리기 위한 버추얼 데이터 모델이 필요해가지고 디파인을 프리디파인 해놓은 거고요. 그거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CDS 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AP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녀석들은 여기에 다 제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로 짤 수 있는 부분들도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짠 걸 가지고서 위에 아까처럼 페이지가 됐건 아날리틱 대시보드가 됐건 뭐가 됐건 HTML5로 연결된 퓨어리 쉘을 이용해가지고 다 위로 올려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만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엔진 쪽이라든가 게이트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흔히 예전에 끌고 갔던 서드파티 클라이언트라든가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있잖아요. 엑셀 쪽에서 데이터 소스 디파인을 하면 관련된 걸 끌고 와가지고 예전처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SAP가 또 많이 밀고 있는 애널리틱 크라우드라 그래가지고 애널리틱 BW 서버라든가 이런 거 안 쓰고 클라우드를 써가지고 여기 데이터 연결해서 이거 관련된 걸 갖다가 대시보드 형태로 브라우저로 볼 수가 있는 형태로 이걸 편제를 바꾼 거죠. SAP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아까 처음에 강조드린 것처럼 SAP는 디지털 코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안정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아까처럼 웹이라든가 뷰 형태로 빠른 속도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형태를 스트럭처를 구성을 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BW 스탠다드 아키텍처인데 여기 보시면 BW 하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S4 하나 레가시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냥 레가시가 있고 심지어 파일도 있습니다. 이걸 다 연결을 해가지고 관련된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게 끌어올리는 개념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2007년도쯤에 산 BO라는 회사가 갖고 있던 비즈니스 오브젝트 비즈니스 인텔리전트 플랫폼이라고 이 거대한 플랫폼으로 이걸 갖다 끌어다가 아주 좋고 분석적으로 엮어가지고 뭐 수식을 넣어가지고 볼 수 있는 형태로 BW 형태 기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아까 우리 두 번째 장 앞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쿼리라든가 CDS를 이용을 해가지고 UI를 끌어올려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선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이 두 번째 장 뒤에 있는 관련된 ABAP 디벨롭먼트 관련된 툴을 가지고서 여기에 SAP 시스템이라든가 S4 하나를 데이터 소스로 연결을 하면 이 밑에 있는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서 관련된 이클립스를 통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이클립스가 나오냐? 이거 하나 스튜디오라고 SAP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클립스는 만국 공용 툴입니다. 근데 그 이클립스 중에서 하나 데이터베이스 특정 버전에 맞게 패치 레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걸 갖다가 SAP가 서티파이드 되어 있는 버전과 패치의 모임을 갖다가 하나 스튜디오 버전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IT 익스퍼트가 이클립스를 통해 가지고 CDS 뷰라든가 이런 부분 10개까지 뽑아 가지고 CDS 뷰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CDS 뷰가 내장되어 있는 것도 이 이클립스 이 툴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보면 이 릴레이션 연관소까지 다 보입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SAP가 내부적인 테이블 맵이라든가 ERD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이드가 돼 있어가지고 뭐 스펙 쓰거나 그럴 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하면 이거 관련된 연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처럼 무슨 백서 형태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SAP에서. 왜냐? 이건 버전 업그레이드가 기능 업그레이드 때문에 내부적으로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걸 퍼블릭하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DS 뷰, 메인터넌스, 아바포 이클립스 이게 하나 스튜디오 쪽 이용을 해서 이러한 화면으로 이걸 갖다가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질문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두 개를 갖다 놓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분이 S4하나 인베디드 애널리틱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SF BW1 하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BW1도 있고 뭐 이번에 S4하나로 가게 돼 있는데 SAP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애널리틱 쪽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기능이 많이 돼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BW가 왜 필요하나요? 이러한 형태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단색적으로 뭐 이렇게 원컬러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컨설턴트라든가 BW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다 비슷할 겁니다. 아니 그건 고객에 따라서 그때그때 틀리고요. 고객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일괄적으로 이게 더 좋습니다. 저게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한 3개 정도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고 관련된 걸 갖다가 판단을 내려라라고 꼭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원래 3개가 아니고요. 한 25개 정도 됩니다. 딜로이트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도 아까 관련된 컨설팅 BW 들어가게 되면 고객에 대한 인터뷰 질문 항목서라 그래가지고 엑셀로 한 4-5장짜리가 가고요. 거기에다가 고객을 갖다가 한 일주일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다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다 업데이트하고 관련된 거 갖다가 다 분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스트럭처를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컨설팅을 받아야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컨설팅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획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플랜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타디를 해야 되고 뭔가 레포트를 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 그런 부분들이 아까처럼 어느 부분을 갖다 꼭지를 잡고 비교를 해야 되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추렸습니다. 많이 설명드리면 한이었기 때문에 요거만 설명드린 거고요. 일단 데이터 로케이션하고 포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를 갖다가 핸들링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SAP 쪽에 데이터가 거의 다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SAP 쪽은 전표 처리하고 코어 쪽 그거하고 그거만 하는 걸로 쓰고 관련된 나머지 데이터든 레가시라든가 딴 쪽에 다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SAP 쪽 애널리틱을 쓸지 말지. 근데 이쪽으로 BW는 어디든지 붙을 수 있는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머지해가지고 끌고 오는 건 되게 강점이 있습니다. 이걸 쓸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BW 시스템 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BW는 레가시라든가 파일이라든가 딴 쪽에서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이걸 내장을 시켜가지고 큐브화 시켜가지고 기존의 SAP 데이터랑 컴바인을 시켜가지고 레포트를 뽑는데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얼마만큼 포션이 나눠져 있는지를 갖다 보고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SAP가 디지털 코어를 갖다가 S4 하나로 메모리 그 다음에 빠르게 한 군데서 보완할 수 있게 장점을 갖다가 최대한 살려가지고 아까처럼 트랜지션 내에 애널리틱을 갖다 컴바인을 해가지고 그 달 내에 프리딕티브의 시뮬레이션을 끝난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갖다 디지털 코어에서 갖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기능을 써가지고 자기 회사 내에서 내부 트랜지션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그렇게 바꿀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세일즈 퍼슨이 제가 아까 한 5번째 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트랜지션을 끝나기 전에 요번 달에 마감을 치기 전에 세일즈 퍼슨 자체가 자기 요번 달 마감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프리딕티브를 갖다가 할 수 있게 이걸 갖다가 하는 걸 이렇게 프로세스를 우리는 바꿀 거야. 그럼 회사가.
라는 걸 갖다가 상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이걸 쓰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이 기능을 갖다 여기다 꾸겨 넣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위하고 아래하고 아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완곡하게 쓴 거지만 애널리틱하고 트랜지션의 컴바인 프로세서를 갖다가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오더라든가 세일즈라든가 아니면 생산이라든가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프로세스로 우리가 바꿀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아까처럼 어느 걸 쓸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널리틱이랑 트랜지션을 갖다가 컴바인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모든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훨씬 더 에스포하나 쪽으로 인테그레이션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 발전 단계로 쭉 나온 것처럼 버전이 발전될수록 그 중간에 있던 뭐 SCM, CRM 이런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걸 다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라이트한 테이블 구조로 메모리에서 빨리 뽑아낼 수 있게 그 파운데이션을 갖다 갖춰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널리틱이라든가 트랜지션을 같이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만 안으로 하기로 확 해놓고서 이스탠드 ERP 옆에다 바리바리 놔두면 그 기가빗 텐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만 많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사실 한 군데서 이거에 대한 좋은 기능을 가지고서 쫙쫙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연계가 필요한 SAP 외 시스템 수와 종류와 데이터량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SAP를 갖다 작게 쓰시고요. 관련된 뭐 공장 쪽이라든가 뭐 다른 쪽 데이터가 훨씬 많다라고 하시면 이 스트럭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 이 스트럭처 자체가 여러 데이터라든가 데이터를 끌고 오기 최적화되어 있는 아답터, 다양한 뭐 인터페이스 방식 이런 걸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유연성과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 세 가지 정도로 갖다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실 때는 SAP 쪽 관련된 날리지 쪽 관련된 분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컨설팅 회사를 부르시면 와서 굉장히 디테일한 의사결정 항목을 가지고서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근데 오늘 웨비나에 설명드린 건 뭐냐면 SAP 디지털 코어가 이거 관련된 부분을 이만큼 커버할 정도로 인테그레이션 및 뭐 속도 향상 및 프로세스 개선 및 뭐 피오리하고 연계되는 롤 베이스드 프리딕티브 관련된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난리지를 갖다가 받으시려면 SAP 내에 있는 관련된 헬프 포털에서 이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FAQ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마스터 가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컨셉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날리지 아티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이드드 앤서들이 있는데 블로그서부터 시작해서 SAP의 상위 레벨에서 발표했던 무슨 웨비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까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컨셉을 갖다가 쭉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가지고서 사실 하이 레벨에서 의사결정을 먼저 내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SAP 트레이닝 사이트에 가시면 아까 그 BW라든가 인베디드 애널리틱을 갖다가 공부하실 수 있는 러닝 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저번 시간에도 한번 트레이닝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요거 보시는 걸 갖다가 제가 데모를 해드렸는데 요건 아예 뽑아가지고 장표로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쉽게 러닝업으로 딱 들어가서 처음에 이거 듣고 요거 들어가지고 여기 시험을 요렇게 봅니다. 금액은 얼마고 관련된 금액에 따라서 시험 기회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이거 관련된 거 갖다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교육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교육시장으로 재편이 되고 있고요. 예전처럼 클래스에 모여가지고 4주간 집체 교육 받는 거 요즘에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요즘에는 러닝어브 쪽에다가 아까 오프라인 교육 그 강조 세션을 갖다 섞어가지고 하는 거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맞춤형 교육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딜로이트 쪽의 교육과정을 갖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딜로이트가 한국에서 SAP 코리아하고 조인트 돼 있는 공식 교육 파트너 한 2군데 중에 한 군데고요. 그리고 딜로이트에서 관련된 SAP 교육 사업을 갖다가 지금 야심차게 시작하면서 몇 가지 출시된 거가 S4하나 디스커버리 관련된 게 하나 출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준비 방안, 중요성, 변화 관리 방향을 꼬치로 해가지고 한 5일이나 그 정도 교육을 해서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뭐 S4하나의 어느 기능을 갖고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어떤 기업은 어떻게 잘 됐다더라.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데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도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집체교육 같은 걸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SAP 러닝어브, 이게 이러닝 쪽입니다. 이거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딜로이트가 굉장히 많이 핵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 러닝이라는 게 이러닝 쪽에 아이디만 딱 드리고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그 서티를 따거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가 조금 뭐랄까 자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땡기거나 그리고 이런 그 이니시에이티브 하는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그 딜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 10가지 과정을 갖다가 오픈을 해서 러닝어브를 갖다가 구매를 하게 되시면 이 중에 한 4개 과정 정도를 갖다 선택 수강을 하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S4하나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S4하나 기술 기본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시험에도 나오죠. 근데 아까처럼 그 히스토리라든가 흘러가는 거라든가 스트럭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강조로 하는 걸 한번 들으시고 나서 그 이러닝에 들어가서 그 교재를 보시면 훨씬 더 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잡기가 훨씬 편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4하나가 좋아졌고 테이블이 줄었고 어떻게 말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줄었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장표가 어디 구석에 박혀있는데 그걸 먼저 꺼내서 보여드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잡아드리면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SAP에 나중에 시험 볼 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흐름이 맞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 읽어서 푸셔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2020년 요번에 스페셜 이벤트로 SAP 코리아에서 이 런칭을 하신 건데요. 이거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걸 갖다가 5월 며칠까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오프라인 교육 받으면서 어느 서티를 따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돈이 10이었으면 지금 이 정도 포션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한 3이면은 되는 걸로 파격적으로 나왔으니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EDM이 가거나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놓치지 말고 밑에 있는 분들한테 꼭 이 기회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내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쓸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끝나서 퀘스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3시 반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올라온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어디 보자. ERP 코어에서 발생한 하나 데이터 자료죠. 예, 잠시만요. 네. 하나 데이터 자료 외부 애드온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라클이나 MS 엑셀 DB 같이 사용해야 될 때 S4안에 성능이 어느 정도 발휘되는지요. 외부 애드온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라클이나 MS DB를 같이 사용해야 될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발휘되는지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설명했던 거에 연관이 되는데 S4하나가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안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마이크 여기 접촉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시 올라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두레박에다가 물을 담을 때 나무 조각을 갖다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두레박에 물을 받을 때 두레박 나무 쪼가리가 제일 낮은 데로 물이 제일 많이 새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다 컴바인을 해가지고 쿼리를 날릴 때 가장 느린 쪽 관련된 거가 퍼포먼스를 다 잡아먹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를 할 때 공사 같은 경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품질 이슈가 뭐냐면 모든 쿼리에 엔터를 쳤을 때 1초 이내나 3초 이내에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면은 기술 협상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6개 이상 얻거나 3개 이상 느린 시스템을 엮을 때는 그걸 보장을 못 합니다. 이런 걸 갖다 이제 나중에 넣게 되는 거죠.
S4하나 쪽 관련돼 가지고 쿼리 땡겨오거나 그런 거는 아까처럼 메모리 DB니까 바로 튀어나오겠죠. 근데 오라클이라든가 MS SQL에 올라가 있는 DB가 예를 들어서 한 5년 된 그 서버에 올라가 있는 중저가 스토리지에 DB가 깔려 있는 쪽이 만약에 쿼리가 조건이 걸리게 되면 무조건 거기 버틀렉 때문에 속도가 안 나옵니다. 개 속도에 그냥 하향 평준화돼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성능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코어에 올라가 있는 쪽에 자기의 모든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션이 많은 데이터가 여기 올라와 있을 때 아까처럼 인베디드 아날리틱이라든가 아니면 BW에서 한 군데 데이터 싱글 소스에서 뽑는 게 퍼포먼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주연님의 질문은 결국 SAP S4 하나에서는 CDS 뷰를 잘 아는 것이 분석적 업무나 개발 진행하는 데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어떤 CDS 뷰를 봐야 되는데 가이드나 문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그 PO리 쪽 관련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설명하는 부분들. 제가 저번 교육 때 PO리 관련된 거가 웹에 올라와 있는 기능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쪽 사이트를 갖다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표 치는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퓨오리에 어떤 걸 쓰게 되고 그 밑에 테크니컬 스펙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관련된 펑셔널이라든가 펑션 네임이라든가 프로그램 네임이라든가 관련된 테이블들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아까처럼 우리 하나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IT 익스퍼트가 핸들링하고 있는 이클립스 쪽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건지를 끌어올려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거 관련된 연관도라든가 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아까처럼 그 전과처럼 한 군데 모아가지고 백서처럼 화이트 페이퍼로 SAP CDS 뷰를 A부터 Z로 분류해가지고 쫙 그 출력해가지고 하는 다큐는 없습니다. 모듈별로 중요 CDS 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이게 왜 없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퓨오리 예전에 화면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 100몇 개에서 지금 2000몇 개가 넘어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 추가될 때마다 관련된 모든 퓨오리 화면 및 관련된 하부에 있는 버추얼 데이터 모델, 흔히 말하는 VDM이라는 형태로 CDS가 애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직접 들어가서 찾으시려고 그러면 이것처럼 그 툴을 가지고서 연관된 걸 갖다가 드릴다운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이영수님의 질문은 인베디드 아날리틱스는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끌어다가 보여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구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끌어다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ERP를 갖다가 ECC를 지금 쓰고 계신 분들 중에서 레거시 시스템 데이터를 끌어다가 ERP 레포트를 보고 계신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테크니컬하게 좀 더 내려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RFC 펑션 콜을 할 수 있는 뭐 트랜지션으로 따지면 SM5라든가 이런 데서 그쪽에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아까 단넷 커넥터라든가 아니면 자바 커넥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이쪽에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DICO라는 T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옛날에 따지면 DB 커넥션 이런 걸 갖다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끌어다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커넥션은 다 있고요. 그거 관련된 부분을 통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짤 수 있고 아날리틱 쪽에 데이터 소스를 걔를 연결해가지고 머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여기서는 데이터가 빨리 나오는데 거기서 끌고 나오는 녀석이 늦게 오면은 결과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되거나 반응은 그 속도에 맞춰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S4하나 특히 프로젝트 끝나고 난 다음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건 다 빨라졌는데 얘는 느린 거죠. 그리고 계속 더 느리진대요. 그러면 이제 튜닝하러 들어가죠. 튜닝하러 들어갔을 때는 그럼 얘가 뭔가를 기준 정보를 끌고 오거나 아니면 뭘 끌고 왔을 때 어디에 네트워크를 타고 한번 갔다 오면은 엄청나게 느려지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관련된 메모리 속도를 갖다 설명을 드릴 때 메모리를 그 램을 갖다 1로 놨을 때 밑으로 뭐 1000배 느리고 10만 배 느리고 뭐 150만 배 느리고 이런 식으로 표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내부에 있는 텐시 네트워크라든가 기가빗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외부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올 때 속도가 한 10,000배나 15,000배 느려지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데이터 커넥션, RFC 데스티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SAP 시스템에서 레가시 시스템을 땡겨 올 때 그 레이어 밑으로 내려가서 DB로 저쪽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걸 데이터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속도만큼 느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커넥션은 만들 수 있고 다 구성은 할 수 있는데 퍼포먼스는 보장하기가 힘든 거죠. 네, 오효근님의 질문은 저는 인문단계입니다. SAP S4HANA의 아날리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BO 플랫폼까지 통합하는 것은 이해했는데요. 넌 ERP 시스템, MES, CRM 등의 시스템의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구축할 때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권장되는지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마 마지막 시간 때 이 부분을 갖다 조금 다룰 것 같은데요. 우리 SAP에서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네오나르도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오나르도가 그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얼굴을 갖다 자세히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네오나르도를 구축한 게 많이 없어서 굉장히 그 좀 멀게 느껴지시거나 피부에 안 맞게 느껴지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외국에는 그걸로 구축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아까처럼 무슨 뭐 MES가 됐건 다른 CRM이 됐건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몰아가지고 잘 보여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로 통합하는지 하는지요라고 물어보시면 SAP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데요. 여기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디지털 코어가 나눠져 있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좋을 게 하나도 없냐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속도는 그렇다고 치고요. 하나로 돼서 이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관련된 우리 흔히 말하는 SAP에서 말하는 4대 마스터라는 거하고 타이트하게 컴바인이 돼가지고 관련된 데이터의 완결성이라든가 무료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끌고 와가지고 파일로 떨어뜨려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이 데이터를 검증해가지고 아구가 맞는지를 갖다 다 검증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한 테이블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 레퍼런스 테이블 걸고 뭐 우리 옛날에 오라클 개념으로 따지면 뭐 포린 키 걸고 프라이머리 키 걸고 걸면 여기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꼼짝 마라 형식으로 돼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갈 때까지 전체가 구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하거나 여기서 하나는 원을 얘기하는 건데 한 군데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걸 갖다가 컨설턴트들이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끼어드는 게 뭐냐면 MDM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흔히 말하는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SAP에서 하는 PO 이런 부분들이 연결을 할 때 관련된 무결성이라든가 이런 걸 키 다 맞춰가지고 끌고 오거든요. 그걸 중간에 넣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데이터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갖다 구축할 때도 하나로 통합하는 게 권장되고요. 일단은 끌고 올 수 있어서 한 군데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이런 PEO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PEO가 사실 MES 쪽 관련돼 가지고 컴플릿 예전에 캠스라는 걸 갖다 안에다 집어넣은 건데 굉장히 기능이 파워풀하고요. 뭐 PS라든가 이런 부분들 끌고 내는 것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타일별로 있는 거 이 하나하나만 해도 굉장히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밖에 쓸 수 없다. 얘 레가시밖에 쓸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 인터널하게 뭔가를 갖다가 대응되는 게 있는지를 찾고 얘를 이쪽으로 안으로 넣었을 때 안으로 넣어가지고 아까 한 군데에서 뽑아내는 효용이 바깥에서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크면 끌고 들어와가지고 구현하는 게 전체 회사 퍼포먼스 입장에서는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의사결정 사항이죠. 금액이 감안돼. 그렇습니다. 네. 오지치님의 질문은 BW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가격 정보는 어디를 참고하면 될지요? 라이센스 가격 정보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는 SAP의 담당 어카운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AM이라고 하는데요. SAP 쪽에다 전화를 하시면 나는 어느 회사인데 담당 AM을 갖다가 연결해 주세요. 그럼 AM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 AM을 통해 가지고 라이센스 관련된 거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 프라이스라든가 이런 가격이 나와 있지도 않고 무의미한 게 뭐냐면 고객별로 관련된 크레딧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정해집니다. 최종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디스카운트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담당 AM을 통해 가지고 견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왜냐? SAP도 SAP를 쓰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고객 관련된 기본 크레딧 관리라든가 이런 게 다 이 디지털 코어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고영봉님의 질문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퓨어리 웹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기업은 사례가 있는지요?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피오리 웹 사례는 SAP 통해서 문의하시면 한 15개 내지 20개 정도는 나오고요. 그리고 테크니컬 컨설턴트 제 입장으로 따져보면 이제는 SAP를 설치할 때 피오리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SAP 설치되는 기본 AP 서버 위에 피오리를 구동할 수 있는 와스라든가 그런 기능이 올라가고요. 거기 뭐 T코드로 따져가지고 SI, CF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관련된 그 메뉴를 갖다가 액티베이트 시키면 스탠다드 화면이 피오리 화면으로 바로 올라가는 부분이 액티베이트가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피오리는 스탠다드 화면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스탠다드 화면을 그대로 써가지고 피오리를 다 쓰겠다라는 거가 관련된 기업 내에서 아니면 PI 조직과 어그리가 됐을 때 아까 피오리 기능을 극대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기업, S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본사가 외국에 있는 때 우리나라에 크게 들어온 회사들은 스탠다드 화면이라든가 그런 걸 무조건 많이 쓰라고 글로벌 지침이 내려와서 쓰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피오리 화면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처럼 많이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회사에 가가지고 피오리 스탠다드 화면을 갖다 100개 보여드리면 이거 우리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2개입니다. 뭐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위에 있는 걸 갖다가 좀 뭔가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그러면 뭘 갖고 고치느냐? 아까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아바포 이클립스, 하나 스튜디오 이거 가지고서 뜯어고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정국님의 질문은 인텔리전트 아날리틱스라 하면 머신러닝이 적용된 것 같은데 맞는지요? 맞다면 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필요한지요? 아까 인텔리전트 여기에 보면 인텔리전트 슈트라는 단어로 보통 말씀하시고요. 인텔리전트 슈트라는 거에 아까 이제 여기에 보면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로 가기 위해서 머신러닝인지 AI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2010년에서 뭐 2020년 이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신러닝뿐만이 아니라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탑재하는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아까처럼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하기 위한 로직이라든가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디파인하는 부분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처럼 이제 SAP로 통합이 되면서 그 안에 아까 메뉴 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회사마다 특화되어 있는 모델링 공식이라든가 뭐 박사 논문에 나오는 이런 수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넣어서 수식을 돌려가지고 받는 이런 부분들도 인베디드한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영역이 굉장히 또 다른 영역이고 좀 크고요. 이 영역은 아까 2005년도, 6년도에 그 BW 시스템이 버전이 팍팍팍팍 바뀌어가지고 막 6개월마다 버전 확 바뀌어가지고 막 좋은 기능 나오는 질풍 노도의 시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어제 오늘 바뀌는 레벨이 진도가 너무 빨라서 이거는 이거 관련된 그 난리지 베이스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맞춰서 계속 신기술을 갖다가 탐색하시는 게 사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또 보자. 아날리틱 구축 후 고객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제 나머지 질문은 다 하신 것 같고 지금 새로운 질문이 한 2가지가 있는데 어널리틱 같은 거 구축하고 나서 고객의 반응은 어땠는지 성공적으로 구축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셔도 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인베디드 애널리틱 쪽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요 뒤에서 이 프로세스까지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국내에 중간 단계 애널리틱하고 프레딕트까지 넣어가지고 이거 흘러가는 것까지 구현한 데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직 그렇게 보이는 데가 별로 없고요. 외국 기업에서는 이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나오는 부분이 그 생산 쪽 관련돼 가지고 예지 정비 쪽 관련돼 가지고 그 프레딕티브 플랜트 메인터넌스 뭐 예지 정비 쪽 관련된 기능을 넣어 가지고 관련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세일즈 쪽 관련돼 가지고 자기가 이걸 넣어 가지고 뒤에 요번 달 말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계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 구현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SAP가 아니라 다른 회사 같은 데에서는 레가시로도 구현한 데가 있었습니다. 벌써 한 5, 6년 전에.
그러니까 특히 관련된 개인 사업자가 밑에 붙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C사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밑에서 자기가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막 그 영업을 하거나 뭘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연말에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을지를 갖다가 어떤 자기가 포트폴리오로 팔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갖다가 막 자기들이 엑셀 가지고 계산을 하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직을 받아다가 아까처럼 이런 걸로 중간에 개발을 해드리는 경험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까처럼 이제 스탠다드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구조상 모든 프로세스에 할 수 있게 이제 스파나가 바뀌었다는 거고, BW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서 대기업에서 그 밸런스 스코어 카드를 보면서 매주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월말 임원 회의에서 사업부별로 실적을 갖다가 신호등을 켜놓고서 뭐 구현 보고서 이렇게 회장님이 예를 들어 실적이 여기는 파란불 들어왔네, 빨간불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했던 그런 걸 구현한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권용락님이 지금 하나 사용 중인데 인베디드 아날리틱인지 BW1 하나인지 유저가 알 수 있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가요? 이거는 유저 단에서는 좀 알기가 힘들고요. 최소한 그 IT 쪽 관련해서 테크니컬 유저를 가지고서 컨피그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쪽 T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서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저는 사실 웹상이라든가 아니면 서버 페이지 상으로 보는 거가 이 데이터가 애널리틱에서 오는 건지 어디서 오는 건지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 URL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자세하게 보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 URL 하이딩하는 SAP 디스패처를 쓰기 때문에 URL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똥 하고 나오기 때문에 유저가 판단하기 힘듭니다. 네. 네, 일단 추가 질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 설명 좀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2일 날에는 MS 쪽에 박찬진 이사님께서 SAP 쪽을 갖다가 애저에다 올리실 때 그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례하고 그 다음에 베네핏 관련돼 가지고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SAP를 갖다가 뭐 애저라든가 AWS 올릴 때 어떻게 하면 올리는 건지 사례라든가 그럼 뭐가 좋은 건지 이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박찬진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SAP에서도 오래 계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그 테크니컬한 스트럭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MS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애저에다가 SAP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 초반에 걸쳐서 SAP하고 MS하고 전략적 제휴를 갖다가 많이 함으로써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AP 코어가 애저로 올라갔을 때 애저가 이미 갖고 있는 생산 관련된 IoT 기능,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IoT 기능을 연결하는데 좀 어드밴티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AWS하고 애저하고 원래 그 클라우드로 만든 생성 그 오리진이 틀리기 때문에 애저는 그 관련된 생산 쪽에 IoT 연결하는 수직 계열화를 갖다가 굉장히 포커싱을 그 요 전번에 올라가신 CEO 분이 굉장히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한 2, 3년 내에 그 부분이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플랜트 쪽이라든가 IoT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얼타임 비전형 데이터를 갖다가 핸들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코어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IoT 엣지 쪽 관련된 부분에 연결하실 때 애저 쪽이 굉장히 유리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차피 코어에 연결해가지고 그 윗단에서 레포트가 나와야지 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 아키텍처 및 데모를 갖다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예, 그럼 5월 12일 날 설명하고 내일 딜로이트 교육 부분하고 웨비나 수강 관련된 설문지가 아마 메일로 전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가해 주시는 분을 대상으로 자료 배포 등 진행을 예정이고요. 뭐 참가해 주시는 분을 대상으로 또 뭐 선물 같은 것도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다음번 시간과 그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오시면 좋은 내용을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